결론적으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잘 공부하지 않았던 이 미토콘드리아는 노화 기능에도 핵심이고 크리스토 팔머는 정신 건강의 역동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또는 반대로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떨어뜨리는 요인들은 무엇인지를 후반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은 특별히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브레인 에너지. 지은이 크리스토 팔머는요, 하버드 의대 정신과 교수님입니다. 20여 년 동안 정신의학과에서 다양한 임상 환자를 보시고, 이 브레인 에너지는 이미 2023년도에 미국에서는 출간이 됐고요. 아마존을 포함해서 베스트셀러였는데 한국에서는요, 올해 9월 20일 약 지금부터 한 2주 전에 나온 책이고요. 도서출판 푸른숲에서 출간된 굉장히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픽업한 이유는요, 정신과 의사가 기존의 약물치료나 또는 심리치료 외에 미토콘드리아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전 보지는 못했거든요. 이미 저희 같은 기능의학 입장에서는 늘 강조했던 내용인데, 특별히 하버드 의대의 정신과 교수님이 어떤 이유로 이 책을 냈고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책에서는 기존의 신경정신치료의 핵심이 신경 전달 물질을 발견한 이후에 그것을 보충해 주는 방식, 즉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이나 여러 가지 약물 치료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그 약물 치료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이 또는 과잉이 질병을 일으킨다 그러면은, 그리고 또 그런 원인들이 선천적인 어떤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고 하면은 왜 정신질환은 어렸을 때부터 있지 않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반문도 제기하고요. 또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해서 생기는 질환인데, 세로토닌, SSRI 같은 거를 먹으면 바로 효과가 없고요. 약 한 달 정도 지나야 효과가 있는 거지. 부족한 물질을 채웠는데, 또 약을 먹고 있는데 왜 증상이 좋았다 나빴다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또 어떤 환자는 약이 듣지 않는지에 대한 이런 다양한 어떤 한계들을 하면서 단순히 그 환자한테 약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신경전달 물질의 어떤 부족이나 과잉이라고 하는 그런 뇌신경학적 이론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요. 또 하나는 이 환자들의 어떤 DSM-5라고 하는 기본적인 정신건강 진단을 분류하는 체계가 우울증, 조현병, 양극성 장애 등등의 증상들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진단이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어떤 환자들은 우울증도 있고 불안증도 있고, 어떤 환자는 ADHD도 있고 자폐 스펙트럼도 있고, 이것을 코모비디티, 동반질환이라고 해요. 어떤 환자들은 동반질환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환자는 같은 우울증이어도 증상이 천차만별이고, 같은 자폐여도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초개인화된 것이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의 질병을 한 군으로 묶을 수 있는가, 이런 얘기도 해요. 또 하나, 특별히 3장에서는 정신질환에는 반드시 공통 경로, 코먼 패스웨이가 있다. 예를 들면은요, 인후통이 있거나 또는 축농증이 있거나, 다른 병이죠. 다른 위치에 다른 균주가 생기거나 또는 바이러스로 인한 감기이거나, 근데 공통적인 치료는 타이레놀이거든요. 염증을 낮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환과 증상과 다 다르더라도 공통 경로인 염증을 제거하는 게 치료의 목표다. 피부 질환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아토피고, 어떤 사람은 건선이고, 어떤 사람은 두드러기고, 근데 공통이 또 역시 자가 면역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낮추는 스테로이드 치료가 있는 것처럼, 이 정신과 치료도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진단과 다양한 증상이 있는데, 또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데, 같은 진단이어도 거기에 공통 경로가 있는데 그것이 잘 다뤄지지 않은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부분입니다. 미토콘드리아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낯서실 텐데요. 미토콘드리아는 기본적으로 세포질에 있는 구조예요. 우리가 세포 안에는 DNA가 있는 핵이라는 위치가 있죠. 근데 이 DNA 같은 경우는 타고난 어떤 개인의 특성,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일종의 블루프린트 개념이죠. 그러니까 청사진 개념이죠. 또는 설계도 개념이죠. 잘 알려져 있는 DNA 옆에 조그만 소기관, 이렇게 옆으로 생긴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이 미토콘드리아의 역할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 공장, 즉 ADP에서 ATP라고 하는 그런 에너지 대사를 만드는, 그래서 그것을 탄수화물과
지방이 대사가 돼서 만드는 그런 에너지 공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에는 훨씬 더 많다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가장 핵심이 세포, 그 중에는 뇌세포도 있죠. 또 다양한 세포들을 켜고 끄는 스위치 역할로서의 미토콘드리아 기능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토콘드리아는 전반적인 대사를 조정한다. 오늘 대사 얘기를 좀 많이 할 텐데 여기서 대사는 대사증후군 할 때 당뇨 고혈압뿐만 아니라 세포 대사를 말하는 거예요. 앞서 신경 전달 물질이 뇌질환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 또는 과잉하지 않게 조절, 이런 부분들, 부족하지 않게 조절,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는 것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다. 대표적으로 아세틸콜린이나 글루타민이나 또는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이나 가바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 조절 역할을 한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 하나 미토콘드리아는 면역 체계의 기능 조절을 돕는다. 에너지가 떨어지면 면역 증상이 생기는 것들이 있죠. 그 중에 미토콘드리아 관점에서 미토콘드리아가 그런 다양한 면역 조절 또는 상처 치유 회복 능력도 있다. 미토콘드리아는 스트레스의 반응 능력까지 조절한다. 미토콘드리아 건강하면은 스트레스의 대응도 잘한다. 통합 스트레스 반응을 조정한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미토콘드리아는 우리가 코티졸 또는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 또는 인슐린 같은 이런 다양한 호르몬들의 또 조절자 역할을 한다. 미토콘드리아의 대표적인 역할 중에 하나가 활성산소를 만들기도 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하기도 해요. 마치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이 에너지를 만들지 못해서 에너지를 떨어뜨리는 것도 있지만 공장이 낡으면 노폐물을 많이 만들어서 오염수의 주범이 되는 것처럼 활성산소를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잘 유지해야지 활성산소,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이 노화를 방지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미토콘드리아는 유전자를 바꾸기도 한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후속 유전학적 개념인데요. 우리가 DNA가 일종의 유전자이면 그것을 조절하는 능력 중에 하나가 후속 유전학 개념인데 그것도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좀 어렵죠. 근데 좀 더 중요한 기능 중에는 미토콘드리아는 세포를 생성시키기도 하고 소멸시키기도 하고 불필요한 세포를 없애는 것을 자가포식이라고 해요. 자가포식 오토파지라고 하는데 미토콘드리아 합성을 해서 미토파지라는 개념으로 말씀해요. 그래서 미토파지는 뭐냐면 기능을 못하는 미토콘드리아는 제거하고 건강한 미토콘드리아로 대체하는 이런 세포의 소멸과 생성, 그리고 특별히 어린아이들의 뇌는요 늘 바뀝니다. 이것을 뇌의 가소성 플라스티라고 하는데 건강한 세포, 특별히 뉴런 세포의 건강한 생성을 돕는 것도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잘 공부하지 않았던 이 미토콘드리아는 노화 기능에도 핵심이고 크리스토 팔머는 정신 건강의 역동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면 이것은 이제 미토콘드리아 디스펑션,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부전이라고 하는데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부전이 있으면 세포의 기능,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 염증, 면역 체계의 기능, 유전자 발현 조절, 세포의 발달과 유지 보수, 건강 관리, 앞서 말한 모든 기능이 떨어지면서 정신질환이 악화되기도 하고 신체 질환이 악화되면서 서로 또 상호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미토콘드리아와 관련된 정신질환들은요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조현병, 양극성 장애, 우울증 장애, 자폐증, 불안장애, 강박장애, PTSD, ADHD 또는 아노렉시아처럼 신경성 식욕 부진, 알코올 중독 이런 다양한 그런 정신질환과 또 기분 장애들이 다 관련이 됩니다. 논문만 해도 2021년도 기준으로 이런 조현병과 양극성 장애와 미토콘드리아 관련된 논문이 400건 이상, 우울증 관련 논문은 3,000건 이상, 알츠하이머 치매 관련된 것은 4,000건, 그리고 알코올 사용 장애는 무려 11,000건 이상이 바로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와 또는 장애와 관련이 되었다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간단히 정리해서 정신장애는 뇌의 대사장애이다. 여기서 말한 대사장애는 미토콘드리아 대사를 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가 뇌질환의 되게 핵심적인 축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또는 반대로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떨어뜨리는 요인들은 무엇인지를 후반부에서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렸던 미토콘드리아에 나쁘게 하는 요인 또는 좋게 하는 기여 요인들 잠깐 좀 보면은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과 수면 장애와 음주나 약물 사용과 일부 약들도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또는 대사장애를 초래한다는 것들을 강조해요. 정신과에서는 음식 얘기 잘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생활 습관, 일반적인 얘기만 할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책에서는 어떤 습관들이 문제가 되는지 말씀드리고, 또 미토콘드리아 기능 개선의 목표 대사 증진을 하는 치료법에 대해서는 세 가지 전략에 대해서 다시 나눠요. 첫 번째는 미토콘드리아의 수를 증가시키는 대사 능력 개선에 대한 노하우. 두 번째, 미토파지. 아까 제가 건강하지 못한 미토콘드리아는 없애고 좋은 미토콘드리아를 계속 생성할 수 있는 미토파지, 일꾼들을 다시 생생한 상태로 만드는 것들을 하는 방법. 세 번째가 자가포식, 오랜 기간 지속된 대사 문제로 세포에 발생한 구조적 손상을 수복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물론 수면도 중요하고 운동도 강조하고 또 다양한 방식의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강조하는 게 음식이에요. 정신과에서도 이런 뉴트리언트를 강조하는 뉴트리언트 사이콜로지 개념들이 최근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요. 몇 가지 제가 식이요법 또는 영양소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 책의 348페이지에 식이요법을 통해서 정신 건강을 강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가장 중요시 여기는 첫 번째 카테고리가 엽산, 비타민 B9, 비타민 B12, 메틸코바라민, 또 티아민, 비타민 B, 1번 등등의 영양소 결핍이 메틸레이션이라고 하는 후성 유전학적 과정을 거쳐서 사실은 도파민과 세로토닌 합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신과에서도 일부 이런 비타민 B12나 비타민 B9을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 제 환자에서도 엽산 부족, 그 이전에 MTHFR 유전자 변이가 심하게 있는 사람인데 호모시스텐이 무려 10 기준에 40 정도로 증가되어 있는 심한 우울증 환자를 제가 엽산만 처방해서 환자의 약을 줄이고 굉장히 증상을 호전시켰던 경험도 있지요. 두 번째,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시키거나 독성이 있는 음식을 피한다. 미국에는 셀리악 디지스가 되게 많은 편인데요. 그건 유대인들한테 특히 많은 병인데 우리나라한테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희 역시 푸드 항체 검사를 통해서 맞지 않는 음식을 피하는 법에 대해서 환자들한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글루텐에 대한 반응이 여러 대사장애를 일으키고 뇌기능에 영향을 준다. 트랜스 지방의 유해한 영향에 대해서도 유의 있게 이 책에 대해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식품 성분, 이 부분들은 이제 이분이 기능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푸드 항체에 대한 얘기는 없는데 저희가 검사하는 IGG 푸드 항체에서 양성이 나온 것들은 피하는 방식으로 뇌 기능을 개선시키는 것들을 저희는 시도하고 있죠. 여기서는 지중해 시기를 강조하고 있고요. 우리는 건강한 한식을 포함해서 여러 다양한 건강한 식단에 대해서 저희는 강조합니다. 자가포식, 오토파지 또는 미토파지를 촉진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여기서는 잠깐 언급되는데 저희가 바로 지난 영상에서도 했던 것처럼 FMD, 단식 모방 다이어트가 도움이 된다. 라고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종 굶어보세요. 굶고 이 몸속에서 미토콘드리알 기능 개선을 할 정도의 오토파지가 일어날 정도로 단식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개선한다. 이건 저희가 늘 강조하는 장내축에 대한 얘기고요. 식이요법을 통해서 대사와 미토콘드리아를 개선한다. 즉 인슐린 저항성도 떨어뜨리고 대사율을 촉진시킨다.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고, 비만이라고 하는 이슈는 염증뿐만 아니라 미토콘드리아 기능과 관련된다. 또는 거꾸로 심각한 저체중도 문제가 된다 등등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어떤 영양소가 필요한지, 여기서는 N-아세틸시스테인, L-트립토판, 아연, 마그네슘, 오메가3, 니코틴아마이드, 리보사이드, NAD 플러스 말합니다. 알파리포산, 아르기닌, 카르니틴, 코엔자임, 큐텐, 나이아신, 리보플라빈, 타이아민, 레스베라트롤, 굉장히 다양한 항산화 얘기를 하고 있죠. 재밌는 실험은 이러한 항산화 칵테일 또는 영양소를 왕창 먹었던 그룹과 엽산만 먹었던 그룹과 아무것도 먹지 않은 그룹을 동시에 봤더니 특별한 차이가 없다라는 임상 결과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늘 강조하지만 모든 사람이 마이어스 칵테일을 포함해서 항산화 영양제를 왕창 먹는다고 도움되는 게 아니고 사람마다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저희는 늘 강조하죠. 저희가 하는 소변 유기산 검사, 미토콘드리아의 전체 대사를 보고 나서 부족한 사람한테 보충하는 것이 저는 도움된다고 늘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필요하다고 다 먹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결핍, 미토콘드리아의
부전을 먼저 확인하고 어떤 부분 어느 위치가 나쁜지에 따라서 사람마다 개인 맞춤 영향을 하자는 것이 저희의 주장입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강조하고 있지 않지만 전반적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특별히 뇌전증 환자에서 케톤 식이가 굉장히 도움된다는 경험과 또 연구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식단이 특정 뇌질환에 도움된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식단의 중요성, 사실은 이제 정신과 선생님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치료를 하지만 차분하게 식단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환경, 또는 우리나라가 질병을 이렇게 분리해서 보는 그런 관점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식단, 특별히 장 건강을 개선시켜서 뇌를 치료한다는 것들을 끊임없이 저희가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미토콘드리아를 좀 물리적으로 개선시키는 방법 중에 전기 자극 치료, 그리고 TMS라고 하는 자기장 치료도 미토콘드리아 기능 개선시킨다. 최근에 저희 병원에서도 하는 PBM이라고 하는 광 치료도 미토콘드리아 기능 개선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식단이나 어떤 영양소를 보충하는 것뿐만 아니라 뇌를 직접 자극해서 뇌세포, 더 나아가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개선시킨다는 것들이 이 책에서도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브레인 에너지를 소개하면서 이 두꺼운 책을 이 짧은 시간 내에 다 요약할 수는 없지만 핵심이 기존의 정신과적인 접근과 치료에는 한계가 있고 또 약물 치료에는 다양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이전에 공통 경로가 미토콘드리아의 부전,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의 부전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정신질환을 악화시키고 일으키기도 한다는 것들을 오늘 요약했으며, 그 중에 핵심이 식단, 그리고 사람마다 다른 영양소의 섭취,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면과 건강한 생활 습관이라는 부분들을 강조하는 어떤 통합적인 기능의학적인 관점에서 쓴 책이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아마 구독자 여러분 중에는 다양한 정서적인 문제, 우울증과 불안, 또 불면 같은, 또는 다양한 정신과적인 문제, 조현병이나 또는 양극성 장애나 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다양한 어려움, 그중에는 뇌전증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자폐질환이나 ADHD 같은 아이들의 질환일 수도 있어요. 먹거리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늘 강조해야 하고, 또 그것을 이번에 특별히 하버드 교수님의 신간을 통하여서 한 번 더 강조하고자 오늘 영상을 찍었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더욱더 건강한 식단을 통하여서 뇌를 개선시키는 다양한 컨텐츠를 갖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계속되는 시리즈에는 뇌 기능이 떨어진 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접근해서 기능의학적으로 또 신경정신의학적으로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뇌인지 개선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선 영상에서 만성 피로에는 세 가지 원인이 있다. 우리가 너무나 피곤할 때 스트레스로 인한 부신 기능 저하, 또 영양 불균형, 위 장이 안 좋을 때 또는 입 자체가 짧을 때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에너지가 안 만들어지는 기능 저하. 마지막으로 제가 중요시 여기고 특별히 젊은 사람들의 피로 중에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게 바로 신경 정신 피로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뇌 속에서는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은 도파민이라는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아미노산 중에서 타이로신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것이 도파민, 노에피네프린 같은 이런 아드레날린 호르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애당초 아미노산이 충분하지 않을 때 흔히 말하는 뇌기능 저하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타이로신 보충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타이로신, 도파민, 노에피네프린 같은 이런 중간 대사, 마지막 대사로 가는 단계에서 대사물들이 나오죠. 그게 바로 호모 반닐레이트라고 하는 그런 대사체가 있고요. 또 VMA라고 알려져 있는 반닐 만델레이트라고 하는 그런 대사체들이 소변에서 나와요. 그러면 그 소변 검사를 통해서 환자분의 또는 그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의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이 케이스를 볼게요. 26살 환자분이신데 보통 이제 기능의학 환자들이 주로 접근하는 게 영양 불균형 쪽에, 그래서 여러 영양제를 먹어도 크게 도움되지 않았을 때 병원까지 찾아오시거든요. 이분도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기능의학을 알게 되어서 찾아왔는데 환자분에게 다양한 증상들이 마치 이제 만성 피로뿐만 아니라 장내 미생물도 좀 안 좋은 것 같은 어떤 설사도 좀 있으셨고 가려움과 알러지가 있어서 좀 뭔가 문제가 많겠구나 해서 검사했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검사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 자율신경 검사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보통 흔히 부신피로일 때, 스트레스로 인한 메가리가 없는 그런 부신피로일 때 대개는 자율신경뿐만 아니라 머리카락 미네랄 검사도 느린 대사인데 이분은 오히려 빠른 대사였어요. 영양불균형과 장내 미생물 등을 평가하는
전반적인 소변 대사물 검사도 다 정상이어서 단 하나의 외가 신경 전달 물질에서 노에피네프린 대사물 VMA라고 하는 거, 또 도파민의 대사물 호모반딜레이트, 또 세로토닌의 대사물 5-HIAA가 모두 감소돼. 특별히 도파민 수치가 수치가 꽤 감소되어 있어서 이 친구의 피곤의 주 문제는 정신피로, 신경정신피로, 즉 도파민의 부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실제 다양한 이유로 여러 사람들이 도파민을 많이 접해 보신 분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ADHD 같은 학생들이 콘서타라고 하는 약, 흔히 메틸페니데레이트라고 하는데 도파민, 노에피네프린, 리업테이크 이니비터, 그러니까 도파민과 노에피네프린을 동시에 올리는데 특별히 도파민을 올리기 때문에 집중력을 좋게 해준다는 ADHD 치료제, 흔히 아토모크세틴과 같이 대표적인 콘서타를 많이 쓰죠. 다만 이제 콘서타가 좀 더 집중력이라고 하는 또는 학습 능력에 도움을 주는 반면에 앞서 만성 피로처럼 느끼고 브레인 포그처럼 느끼는 또 집중력 저하와 또 우울감까지 같이 낮출 때는 증상을 호소할 때는 웰부트린 또는 부프로피온이라고 하는 노에피네프린, 도파민, 리업테이크 이니비터, 우리 몸속에 이러한 두 물질들을 다시 즉 흡수되는 것을 방지해서 신경전달 물질이 이 뇌 내에 충분히 녹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약들을 쓰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도파민 단독 좀 더 포커싱하는 콘서타보다 심장 두근거림이나 이런 부작용이 좀 덜한 편이지만 후유의 증상 중에는 두근거림과 잠을 방해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용량부터 단계적으로 쓰면 만성 피로뿐만 아니라 환자의 그런 집중력, 브레인 포그가 상당히 개선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도파민 중에는 앞서 콘서타, 웰부트린뿐만 아니라 또 그 노에피네프린, 도파민을 동시에 올려주는 약뿐만 아니라 세로토닌과 도파민을 동시에 올려줘서 이런 무기력감 또는 특별히 통증 또는 낮에 피곤할 때 먹는 이런 도파민, 되게 다양한 종류의 도파민들이 있어서 환자분의 증상이 분명히 도파민 저하와 관련된다고 했을 때 의사의 도움받아서 처방을 받아볼 수 있는 많은 약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약을 제가 소개를 했고요. 그러나 약까지 내가 먹을 정도가 아니겠다, 약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을 때 그렇게 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서플리먼트라고 하는 보충제가 바로 타이로신이에요.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이로신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흐름이 도파민과 노에피네프린으로 계속하기 때문에 타이로신 보충제를 통해서도 충분히 좋아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보통 타이로신 보충제는 500mg에서 1000mg 정도 먹으면은 앞서 그 도파민을 실제 먹는 것보다는 약하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아예 좀 멈춘 뇌 같은 그런 뇌 기능을 개선시키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고, 타이로신은 또 요오드를 합성하는 데도 도움이 돼서 일반적인 그런 피로감, 특별히 갑상선 저하 같은 피로감을 개선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까지 오늘 만성 피로와 브레인 포그를 동시에 호소하는 환자들 중에 저희가 앞서 영상에서는 장내 미세물과 해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의 저하, 집중력과 우울감과 무기력감을 동시에 호소할 때는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원인이 있어서 한번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자신한테 맞는 원인에 따라 치료하는 것들을 권고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일반인들을 위한 기능의학 강의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좀 뇌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뇌를 이해하려면 뇌를 어떤 방향으로 어떤 구조로 보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오늘 세 가지 잠깐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이제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식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두개골을 이렇게 벗긴다고 하면은 말랑말랑한 뇌가 있죠. 가장 말랑말랑한 것을 우리가 코티컬 피질이라고 해요. 대뇌 피질. 가장 큰 대뇌 피질이 있고, 대뇌 피질 안쪽에 피질하, 그러니까 서브코티컬이라는 야가 있어요. 그래서 피질은 보통 의식하고 지시하고 또는 감각을 받아들이고, 그야말로 관제탑 개념이라면은 피질 안쪽에는 충동, 도파민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집중하는 거 또는 각성하는 거 또는 감정적으로 마음 상하고 이런 부분들이 피질하에서, 그래서 이성의 뇌라고 하는 바깥쪽에 레이어 첫 번째, 그리고 본능의 뇌라고 하는 그런 감정 또는 어떻게 보면 욕구
욕구, 동기부여 이런 부분들이 본능의 뇌고, 그리고 맨 안에는 일종의 생존의 뇌. 그래서 보통 이제 진화 순서로 하면은 가장 안에 속내라고 하죠. 속내가 제일 먼저 진화가 됐죠. 생존을 해야 되니까 숨도 쉬어야 되고, 온도에 대해서도 반응해야 되고, 시각에 대해서도, 감각에 대해서도 듣고 반응해야 되는 그런 속내가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존에 대한 뇌가 중요하고, 본능의 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유류의 뇌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도망도 가야 되겠고 무서우니까 그런 어떤, 근데 사실은 현대에서는 본능의 뇌보다는 사실은 이성의 뇌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인간이 가장 많이 발달되고 있는 이런 대뇌 피질이 얼마나 발달됐는지에 따라서, 또는 그것을 잘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이성적인 사람 또는 감정이나 특히 어떤 사고의 어려움을 덜 경험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 이제 뇌를 보는 관점에서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앞과 뒤가 있어요. 그래서 전방뇌가 있고 후방뇌가 있어요. 입력은 보통 후방에서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리 또는 빛 이런 건 보통 뒤쪽에 있는 뇌에서, 그리고 앞쪽은 주로 정보 시스템을 통과하는 그런 쪽은 있어서 특히 운동을 명령한다든지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은 앞뒤 이런 개념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좌측과 우측,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좌뇌가 발달한 아이들, 우뇌가 발달한 아이들. 그래서 좀 더 요즘 MBTI 말하면 약간 T죠, T. 우방구가 좀 발달된 아이는 좀 더 F 감정이 많고,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우리가 우방구가 발달되면은 어떤 논리적보다는 감각적이고 또는 통합적 그런 게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좌뇌, 우뇌, 앞뒤, 안쪽과 바깥쪽은 다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고 거기서 나오는 의미들을 부여해서 치료를 결정한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제가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전두엽. 그러니까 전두엽은 대뇌 중에서 맨 앞쪽에 있죠. 전두, 축두, 후두, 또 위에서 보는 그런 뇌. 그러니까 여러 쪽에서 뇌를 볼 수 있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앞쪽 뇌가 통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전두엽, 그 중에서 프리프론탈이라고 하는 전두엽,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좌측, 그래서 좌측 전두엽, 전두엽은 어떻게 보면 뇌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영어로 말하면 이규제티브, 어떤 통제, CEO 할 때 그 이해예요. 또는 공항에 있는 그런 관제탑 같은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전두엽이 얼마나 발달되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이거나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너무 공포스러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전두엽 기능이 좀 마비가 된 경우예요. 또는 감정뿐만 아니라 어떤 사고, 즉 망상적인 사고를 하지 않고 그거 별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전두엽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 강조하고, 실제 저희 병원에서 하는 뇌파 치료, 대표적으로 TMS라고 하는 경두계 자기장 요법은 주로 개발시키고 개선시키는 것이 좌측 전두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뇌 안쪽에 굉장히 깊은 곳에 편도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작은 크기, 마치 콩알만 하다, 아몬드 크기만 하다라고 해서 아믹달라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편도체는 이렇게 쭉 이어가면 해마가 있어요. 해마는 일종의 기억 중추고 그 안에 편도체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이 이성의 파트인가요? 감정의 파트인가요?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은 아내분이 어떤 걸 주로 기억하시죠? 안 좋았던 기억들. 어떻게 보면 기억은 감정의 영역이래요. 편도체랑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불안했던 기억, 트라우마죠. 그런 기억이 되게 오래 남아요. 그래서 편도체, 공포를 탐지하는 기능이 해마와 같이 옆에 있다. 그래서 나쁜 감정, 그 감정이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트라우마로 남아서 끊임없이 내가 비슷한 거에 놀라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때는 소치였는데 잘한 줄 알고 계속 놀란다 표현을 쓰잖아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고양이에 불과했는데 호랑이인 줄 알고 너무 무서워했던 그 경험들이 바로 어렸을 때 그런 기억, 이것이 편도체가 활성화되는데,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이유는 있겠죠. 아마 이게 동물이었으면 되게 도움이 됐을 거예요. 우리가 사자가 물이 지어 있는 사슴떼를 공격할 때 재빨리 그것을 탐지하고 공포를 느껴서 재빨리 도망치는데 시간이 안 걸리는 사슴들은 살아남고, 그것이 느리면, 편도체는 기능이 떨어지면 어떻게 보면 동물 생태계에서는 위험하겠죠. 그러나 현대인들이 편도체를 그렇게 많이 활용할 만한 그런 위험한 상황은 사실은 아니고, 오히려 지나치게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불안이라든지 또는 불안을 기반으로 했던 안 좋은 감정들, 우울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양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주환 교수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편도체를 안정화시키고 앞서 이성의 뇌 전두엽을 활성화하라, 이런 어떤 뇌 구조의 문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좀 더 저희가 뇌 구조적인 단계에서 좀 더 들어가면은 신경세포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런이라고 해요. 우리 몸 전체에는 약 10조 개 정도의 세포가 있는데, 그 중에 뇌는 전체 몸에서 굉장히 작은 파트인데 무려 1조 개 정도가 뉴런, 신경세포예요.
그러니까 신경세포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집중적으로 많이 있는데, 다른 세포들은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근데 실제 이 사진은 광학현미에서 보는 사진인데 동그랗지 않고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에요. 왜냐면은 뉴런 세포에는 수상돌기, 축상돌기가 있어서 신경세포에서 수상돌기를 통해서 다른 신경세포의 축삭돌기로 연결해가지고 신경 전달 물질을 매개로 하여서 어떤 세포의 신호를 계속 끊임없이 전달하는 과정 때문에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동그랗지 않고 세모로 생겼는데, 1조 개 정도에 해당되는 이 뉴런이 서로 만나는 이 사이사이를 시냅스라고 하고, 브레인 시냅스는 무려 1000조 개나 해당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는 얼마나 많은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 뉴런과 뉴런 사이를 연결하는지, 이 연결성에 따라서 뇌 기능이 개선되고 연결성이 떨어지면은 뇌 기능은 저하된다, 이런 관점에서 봐요. 그래서 모든 뇌 질환을 단순하게 분류하면은 첫 번째는 뇌 기능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면은 뇌 기능 중에는 어떤 감정을 통제하거나 또는 사고를 통제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시냅스 관점에서 보면은 뇌 세포들이 연결하는 시냅스의 연결망이 활발하지 않아서 떨어진다. 근데 여기에 가장 강력한 요인들은 미토콘드리아 기능의 저하예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브레인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유전적인 요인 또는 영양적인 이유도 커요. 미토콘드리아는 영양과 관련되기 때문에, 또는 스트레스도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또는 운동 부족도 미토콘드리아. 그래서 큰 틀에서는 뇌 기능이 떨어진다. 특별히 전전두엽 기능이 떨어지고, 또는 더 나아가서 어떤 기억이나 집중의 저하도. 그래서 뇌 기능이 떨어졌다는 표현도 쓰지만 동시에 불필요한 감정들을 계속 담아내는 기억장치 속에 집어넣어서, 사실은 건강한 시냅스라면은 그런 것들을 계속 가지치기,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기억을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가지치기, 장기적으로 억제하는 그런 기능이 떨어지면서 불필요한 감정, 불필요한 예민함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뇌 각성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기에 이제 많은 뇌질환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정서적으로는 불안장애이고, 또는 일부 자폐의 많은 증상들이 뇌 기능을 너무 과활성화시키는, 그 중에도 불면도 있을 수 있겠고요, 일상적으로는. 그래서 큰 틀에서는 뇌는 기능이 떨어지거나 불필요한 것들을 너무 많이 강화시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들을 어떻게 하느냐, 뇌 기능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개선시키거나, 부족한 신경 전달 물질을 보충한다 해서 세로토닌과 도파민들을 보충하거나, 반대로 너무 과활성화되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또 하나 가설은 뇌신경염증이기 때문에 뇌신경염증을 안정화시키는 데 있어서 가바, 테아닌 같은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의 어떤 안정화 신호를 좋게 만드는 약물이거나 아니면 그런 보충제거나, 또는 동시에 신경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자극을 줄이는 방법, 그 중에 하나가 장내 미생물을 개선시키거나, 이런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뇌를 바라보시는 게 좋아요.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사실은 뇌파 검사, QEEG를 통해서 어느 위치에 뇌가 활성화되어 있고 어느 위치에 뇌가 각성이 되어 있고 어떤 경우는 또 저하되어 있는지를 보고서 전략을 세우기도 해요. TMS라고 하는 치료도 있고 또 뇌파 치료도 있고, 더 나아가서 보충제, 약일 수도 있고 서플리먼트일 수도 있는데, 그런 보충제 전략. 근데 제가 보니까 공통적으로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기능도 개선시키고, 동시에 뇌의 불필요한 감정을 제거하고 편도체를 안정화시키는데, 가장 공통적인 것이 유산소 운동, 흔히 말하는 존투 운동이라고 해요. 제가 요즘 환자들한테 뇌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또는 지나치게 불안해 하시는 분들한테 매일 20-30분이라도 뛰십시오. 맥박을 너무 빠르게 하지 않고 130m로 존투 운동을 하시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게, 사실은 궁극적인 일상생활에서 변화가 제일 중요한 드라이브인데, 저희가 처음에는 약물을 투여하기도 하고 TMS 치료하기도 하고 또는 다양한 방식으로 안정화시키고 미토콘드리아를 보충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일상에서는 존투, 여러분들이 매일 운동을 매일 하는 거예요. 30분씩이라도 매일 하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 영상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 있죠. 뇌에는 여러 가지 구조가 있고 레이어가 있고 또 위치에 따라서 기능이 다르고 뇌의 구조가 어떤 기능을 결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동시에 브레인 시냅스를 안정화시키는 다양한 전략들은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궁극적으로는 신경을 안정시키는 것도 동시에 또 뇌신경을 적절하게 활성화시키는 것을 동시에, 이런 부분들을 잠깐 다뤘습니다. 계속되는 영상 통해서 제가 신경 전달 물질이 무엇인지 또 소개할 테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연속해서 뇌인지 기능과 특별히 기억력 저하, 집중력 저하 같은 브레인 포그를 포함한 뇌 기능의 저하, 단순히 치매를 걱정하는 노년층뿐만 아니라 치매 전 단계, 즉 장년층,
나아가서 요즘은 젊은 사람들 중에도 흔히 뇌 기능이 멍하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개선시킬까, 아무리 잠을 자도 해결되지 않는다, 피로하고 또 다른 그런 부분들, 또 우리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ADHD를 호소하는 이런 뇌 기능을 개선시키고 싶은 많은 사람들에게 약물 외에, 앞서 제가 도파민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약물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까에 대한 치료적인 접근 중에 TMS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의할 겁니다. TMS는 예전 영상에도 제가 3차례 올려놨는데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TMS 잠깐 저희 간단하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영상 보고 가실게요. 보시다시피 이제 TMS는 뇌 자기장 치료, 자기장 자극 치료라는 개념인데 이 8자 코일 형태로 뇌를 또는 보통은 이제 좌측, 우측 양쪽에 의미가 있는데 뇌 기능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자극하는 그런 개념의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흔히 직접적인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같은 약물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우리 몸속에 짜내고 있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좀 더 활성뿐만 아니라 경로, 즉 뇌 세포 간의 커뮤니케이션, 즉 뇌간 이동을 도와주는 그 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물리적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런 부분을 통하여서 뇌 기능을 개선시키는 그런 물리적 치료 개념이고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우울증 치료에 당국에서 허가가 되는 그런 식약처 허가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저희가 이런 앞서 우울증이나 불안증 같은 대표적인 적응증 말고도 인지기능 치료를 어떻게 이 TMS, 특별히 반복적인 TMS, 리피티드 RTMS가 어떻게 인지기능을 좋게 만드는지 여러 메커니즘과 또 임상 연구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RTMS의 가장 이제 타겟이 되는 부분이 바로 전두엽인데요. 그 중에서 좌측에 도소레터랄 프리프론탈 코텍스라고 하는 DLPFC, 배 외측 전두 피질이라는 좀 어려운 이름인데요. 우리 뇌 피질 안쪽에 있는 그런 전두엽을 자극하는 대표적인 위치이고요. 또는 때에 따라서는 환자들의 증상이나 특히 뇌파 검사의 결과에 따라서 축두엽이나 기타 다른 부분들을 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개는 그 DLFPC라는 곳으로 자극하고요. 이 논문은요, 프론트 에이징 뉴로사이언스라고 하는 2021년의 논문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메타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여러 임상 연구들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 통합적 분석을 통해서 최종 결론을 내는 그런 통합적 분석 방식이에요. 2021년도까지 연구되었던 9개의 각각의 임상 연구 RCT를 통합 분석한 거죠. 총 369명의 환자를 포함한 이 9개 연구를 통합 분석, 즉 메타 분석을 한 결과 RTMS가 전반적인 인지 기능을 개선시켰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표입니다. 딱 하나의 임상 연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임상 연구들이 크게 뇌 기능을 향상시켰다는 것들을 개별적으로 볼 수 있고 통합적으로는 증가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좌반구 DLFPC 쪽에 표적으로 하는 RTMS가 전반적 글로벌 인지 기능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고요. 가끔씩은 저희가 이제 환자분의 주증상에 따라서 오른쪽과 왼쪽, 좌와 우측의 그런 뇌를 번갈아가면서 저희가 자극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양쪽 반구를 대상으로 했을 때 인지 기능과 함께 기억력이 증가되었다. 그리고 횟수가 길수록 보통은 이제 표준 치료가 보통 16회 정도에서 20회 정도인데 좀 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20회 이상 됐을 때 전반적인 인지 기능이 비례해서 증가한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인 분석을 한 부분들이죠. 실제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TMS를 집중적으로 16회를 했던 29세의 남자 환자예요. 주요 증상은 우울증뿐만 아니라 브레인포그라고 하는 신경무력 증상,
즉 뇌기능이 저하되어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감, 다른 큰 이상은 없었고 세로토닌, 도파민 등등의 신경 전달 물질이 떨어져 있는 케이스였어요. 저희가 16회를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물론 소량의 세로토닌을 포함해서 타이로신을 보충시키면서 끌고 나갔던 케이스입니다. 가능한 비약물을 원하셨던 분이어서 저희가 TMS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저희 병원의 검사 중에서 얼굴의 근육 떨림을 가지고 평가하는 우울과 불안 또는 집중력을 평가하는 AI 앱 중에 마인드인을 통해서 한번 좀 봤습니다. 환자분의 이런 데이터를 봤더니 환자분의 우울증이 사실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는데 저희가 TMS 하고 나서 우울증 지표가 많이 개선된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여전히 그 답보적이었던 어떤 집중력과 브레인 포그 같은 부분들이 이 TMS를 하고 나서 개선됐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마인드인을 통해서 보는 그런 지표뿐만 아니라 뇌파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환자분 같은 경우는 세로토닌, 도파민만 저하되어 있었던 그런 케이스의 환자였는데 이 앞서 이 투포맵에 보시면 이 투포맵은요, 그 세타파가 붉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베타1, 베타2가 파랗게 보이시죠. 이 뇌파, 정년전 뇌파 QEG 검사에서는 이 세타파가 증가되어 있을 때, 즉 붉게 보일 때를 우울증으로 보통 평가하고, 또 베타1, 베타2가 파랗게 보일 때 불안증, 그리고 나아가서 도파민 저하를 의심하는 ADHD도 의심하는 그런 소견이에요. TMS 이후에 세타파와 베타파가 가운데파, 즉 초록색으로 바뀌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환자에게는 케이스가 이 TMS가 잘 적용된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뇌 기능이 떨어지고 어느 시점에서 특별히 스트레스로 인한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서 환자분들이 당황해할 때 비약물 치료로 한번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RTMS에 대해서 소개하였습니다. 환자분들의 뇌 기능이 향상되고 더 나아가서 만성 피로와 브레인 포그까지 개선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제 단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요, 저희가 뇌 기능을 개선시킨다, 멍한 뇌 또는 기억력이 떨어지는 뇌, 여러 가지 뇌 기능에 대한 걱정들이 많으신데요. 특별히 뇌인지, 이제 인지 기능, 또 집중력을 개선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흔히 말하는 브레인 포그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특별히 이 프로그램은 어떤 사람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냐면요. 많은 중년들이 자기는 치매는 아닌데 치매가 아닐까 할 정도로 기억력이 떨어진다, 집중력이 떨어진다 해서 흔히 치매의 전 단계가 아닐까 대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죠. 또는 치매 환자여도 또는 파킨슨 환자여도 좀 더 뇌 기능을 기존의 방식보다 더 기능의학적으로 또는 다른 방법을 좋게 하고 싶은 분들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중년이나 그런 노년층이 아니더라도 젊은 사람들도 요즘은 갑작스럽게 집중력이 떨어진다, 학습 능력이 떨어져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부하기, 또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전혀 일의 능률이 너무 떨어진다, 퇴사를 고려할 정도로 답답하다 하면 이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겁니다.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그런 집중력 상실을 겪는 직장인들에게 도움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브레인 포그라고 했을 때 다양한 좀 시적인 표현이죠. 뇌 안개라는 표현인데 흔히 머리가 멍해요. 그리고 집중력이 떨어져요. 기억력이 떨어져요. 같은 그런 뇌 기능을 호소할 뿐만 아니라 그냥 만성 피로처럼 졸리고 우울하고 무엇보다 의욕이 저하돼서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러한 것들을 갑자기 동시에 호소하는 경우, 특별히 뇌가 망가져서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우리 브레인 포그라고 해요.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브레인 포그라는 단어를 알게 되고 또 자기 증상도 의심하죠. 저희 영상을 보시면은 예전에 코로나 증상과 관련해서 다양한 증상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브레인 포그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흔히 이제 과학자들은 코로나로 인한 어떤 염증이 지속적으로 뇌에 문제를 일으킨다, 이런 개념으로 인플라메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하지만 좀 더 오늘은 제가 기능의학적으로 접근할게요. 실제 환자 중에 35세 주부가 코로나 걸리고 나서 온갖 초기 증상들은 없어졌는데 지속적으로 피곤하고 브레인 포그라고 하는 좀 전에 그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분이에요. 이 낯선 검사가 이제 소변에서 대사물 검사라고 하죠. 환자분 같은 경우는 저기 보면은 4번의 해독 기능 저하, 이 부분을 좀 자세히 하이라이트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항목 중에는 옆에 사이트레이트, 또
해독 쪽에서 오로테이트 이런 게 확 증가됐을 때 환자분 증상과 무슨 문제가 있고 또 어떻게 이해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브레인 포그 기능의학적 접근 중에 두 가지 개념이에요. 장이 안 좋고 또 그것을 해독시키는 간의 해독 능력이 동시에 상실됐을 때 요 대사들이 증가되는데 앞서 말했던 그런 특정 대사 사이트레이트 또는 유리아 사이클에서 오로테이트 이게 뭔가 하실 텐데요. 잠깐 설명을 잠깐 드리면 우리 몸에 불필요한 것들을 대사시키는 능력, 그것을 이제 간 대사라고 하죠. 그 중에 하나의 이제 중요한 그 물질 중에 우리한테 불필요한 물질 중에 하나가 암모니아예요. 암모니아, NH3하고 암모니아인데 이것이 주로 생성되는 이제 이유가 NH3가 장내 미생물에서 많이 증식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해독 기능이 좋기 때문에 이것을 배출시킨다 해서 유리아 사이클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런 요소 회로를 통해서 배출시키는데 특정 영양 불균형, 그 중에서 아르기닌 같은 것이 불균형이거나 결핍되어 있을 때 이 배출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아르기닌의 감소로 인해서 이 유리아 사이클의 배출 능력이 떨어져서 앞서 그런 오로테이트, 사이트레이트 이런 지표들이 증가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치료해야 되겠습니까? 치료는 첫 번째가 아르기닌을 투여해 보는 것도 좋겠고요. 해독 능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글루타치온을 투여하는 것도 괜찮고 다시 한번 또 장이 나옵니다. 해독을 위해서는 장의 디톡스, 즉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치료, 장내 미생물에 대한 치료가 다시 한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뇌와 장은 연결되어 있다 해서 것, 브레인 엑시스 이번 프로그램을 관통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것, 대장과 소장과 이 장이죠. 브레인, 뇌 두 개는 연결되어 있고 장의 염증이 뇌를 연결시킨 영향을 준다. 브레인 포그 또는 뇌 기능이 떨어져서 다시 장의 문제를 준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해서 다루려고 해요. 마지막 환자 잠깐 좀 볼게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40대 주부이신데 주증상이 만성 피로예요. 만성 피로에 제가 다양한 이유가 있다고 세 가지 원인을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부신 피로도 아니고 또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의 저하도 아니에요. 이분 같은 경우 가장 핵심적으로 여기 첫 번째 에너지 대사가 굉장히 저하되어 있죠. 쉽게 표현해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27%밖에 안 됐고 쭉 내려가면 4번에 해독 기능이 거의 0%이죠. 그리고 5번에 장내 대사가 28%. 역시 요 세 가지가 떨어져 있으니 이분에게 주증상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고 피곤, 그리고 해독이 안 되니까 머리가 멍한 브레인 포그. 장에 대한 치료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했고요. 해독 기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 글루타치온과 아르기닌들을 쓰면서 미토콘드리아 에너지를 높여주는 수액과 또는 영양제 또는 식사를 좋게 하기 위해서 위장 치료를 동시에 했던 부분이에요. 3개월 동안 쭉 치료했더니 미토콘드리아 에너지가 27%에서 77%, 해독 기능이 거의 0%였는데 64%로 꽤 많이 호전됐고요. 아직까지 장내 미생물은 28%에서 57%로 남아있지만 제가 좀 더 집중적인 치료를 장에 투여하고 있어서 실제 많은 증상들이 짧은 시간 내에 개선되었던 일입니다. 이처럼 인지 기능과 브레인 포그라고 하는 그런 좀 당황스러운 그 단기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가 꼭 해독과 그 중에서 간의 해독과 장의 해독을 한 번 정도는 봐야 되겠다는 것이 오늘의 요약입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환자분들한테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것 중에 뇌로 올라가는 혈류를 이렇게 잡고 있는 그런 근육 단축의 문제. 지난번에 영상에 저희가 자율신경 영상을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호응이 좋았었어요. 참고하시고요. 자율신경 주사를 통해서 즉 근육의 단축을 풀어줌으로써 혈류 개선을 통하여서 머리가 뻣뻣한 증상, 머리가 어지럽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머리가 맑지 않다고 하는 그 부분도 저희가 좋은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후에는 저희가 그 외에도 도파민 저하와 관련된 것들을 앞으로 다음 주에 말씀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시청,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좋은 영상들을 이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